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부 결정에 성주 국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고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끝으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사드 배치 문제가 지난 8일이었죠. 국내 배치하겠다 결정 이후 닷새 만인 13일 입지가 성주로 전격 발표됐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부터 간단히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고영대 위원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 과정은 한마디로 철석행정, 밀실행정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뜻과 그리고 성주 주민들의 뜻은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해야겠죠. 그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방부 전 대변인이셨죠. 김민석 대변인. 아마 그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갑자기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주 주민들께서 굉장히 놀라고 또 뭐 어떤 마음에서는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냐라는 마음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핵실험 앞으로 이제 핵을 가지고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또 장착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살아야 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무진 교수님. 참 답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주 국민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한마디로 믿었던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설명다운 설명에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중요한 무기체계, 안보정책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김 대변인도 잘 아시다시피 서린호 정책, 미국에서 요청도 않았고 협의도 않고 결정도 없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주 국민들, 우리 국민들 뒤통수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양욱 위원님. 음주 초에 북한이 미사일 3발 발사했습니다. 스커드 1발과 노동 2발이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SLBM을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더 커다란 충격은 우수단 발사였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 능력 자체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단계로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선의 혹은 중국의 선의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해당 주민들이 느끼실 이러한 답답함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네 분의 간단한 총평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드 배치 입지 선정과 발표까지 과정상에 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양무진 교수님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드 이것은 결국 뭡니까? 외형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체계이죠.
그러나 그 억제책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킬체인이라든지 또는 한국핵 미사일 방어체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 3NO 또 그리고 그 국익,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 집단, 여기서 이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전혀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이지만도 주변 국가들의 안보 우려사항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중국과 러시아에게 얼마나 우리가 설득을 했느냐. 지금 현재는 대북 압박, 제재, 공조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되는 이러한 사드 배치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공조체제가 와야 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사드를 결정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성주 국민들의 생활 터전 아닙니까? 여기서 어째 보면은 몇백 년 살아온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 생활 터전, 그 재산권 하루아침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히 했다. 우리 지금 이제 헌법 1조 2항에 뭡니까?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재산권, 생활터전, 그건 국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안보가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 헌법 60조 1항이 뭡니까? 국가와 국민의 재정상의 부담이 갈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된 건 없잖아요. 네. 여러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절차성에 미비점이 있다. 이것은 문제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서리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시는 미국 자체에서 무슨 마음속은 있었겠죠. 주한미군에 배치할 거다라는 마음속에는 있었겠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결정돼서 그 결론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통보하지 않았고 따라서 협의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결정하지도 않고 통보해오지도 않고 협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고, 심지어는 이 사드라는 문제가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이제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매우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특히 중국에서 이에 대한 또 반응도 많았고, 또한 이제 이거 잘못하면 뭐 MD와 연관되는 거 아니냐 등 해서 실제 내용보다 과대 포장돼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게 미리 결정도 되지 않은데 논의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서로 일단은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말자라는 게 한미 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심지어는 그래서 한미가 이제 국방장관들끼리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예 사드란 말도 넣지 말라라고 아예 빼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없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제 막 그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걱정들도 많고 놀랐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국내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여러 그 많은 그 군 시설 가운데서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하게 되면 그 북한의 타격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불편한 또 그것 때문에 자체가 이제 또 비밀 노출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일단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군에서 부대 배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사일이 어디 배치 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주요한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 초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6차례 계속 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북한이 이제 한 번 더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탄도미사일에다가 장착하게 되면, 특히 뭐 스커드 같은 것은 우리가 패치레스도로 요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노동미사일을 좀 더 높이 쏜다든지 무산을 지난번처럼 아주 고각해서 높여서 쏘면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그 결과는 북한의 위협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를 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 해서 과정을 너무 또 노출시키면 논란이 돼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고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국가안보상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뭐 다른 두 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영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제가 좀 다른 주제인데 방금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팩3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LSM을 들어와야 된다. 한국형 샤드를 들어야 된다.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뭘 들어와야 된다고요? LSM, 한국형 LSM. 샤드를 들어야 된다. 그때 개발 중입니다. 그때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LSM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신 건데 네.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지금 국방부에서 이번에 사드 배치하면서 낸 자료에 노동미사일 팩3로 다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그럼 안전히 그 당시에 국방부가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노동미사일 고각으로 쐈을 때 요격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지금 사드 찬성론자들도 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승민 의원실에서 2014년 1월에 국방위원장 시절 때 사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주제 발표한 분이 발표한 내용에서 사드로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그걸 팩3로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도입론자들도 전부 다 팩3로 다 노동미사일 고각으로 쐈을 때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심지어 국방부조차도 이제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드 도입을 위해서 김민석 대변인은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팩3로 요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드 도입을 위한 멍석을 깐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가 명예를 중시하는 군이 객관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는 우롱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죠. 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능의 그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엔 아마도 노동미사일을 패처스로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막을 때도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고 또 못 막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은 지정하신 거고 대체적으로는 못 막는 환경이 더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무기체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드는 미군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아마 그때 당시 우리 언론에서 우리가 도입하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은 패트리어트밖에 없지만 MSM, LSM을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LSM을 우리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할 거다. 그러면 노동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를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노동미사일 해당되는 1300km짜리 노동미사일을 여기에서 팩3로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일부죠. 그 끝에. 무슨 일부예요? 끝에 일부. 지금 정말 팩3에 어차피 정말 20km에서밖에 요격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죠. 분명하게 미 국방부도 노동미사일을 팩3로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까지 그것을 사드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멍석을 까신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지금 이거 역시 사드 도입을 바라는 분들이 지금 시뮬레이션 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1000km짜리 그러니까 탄착 떨어질 당시에 속도가 지금 500km짜리랄지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때 속도가 더 늦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고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게 마하 7이 되니 팩3로 요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팩3로 다 이게 더 노동미사일이 속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도에 와가지고는 공기 저항을 받아서 노동미사일이 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팩3로 요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미사일 낙하 속도를 거짓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신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드 배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나누고 이제 사드 배치 어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그 뒷부분에 어떤 본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드 배치의 어떤 그 효용성이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팩3로도 될 수 있는 것을 사드가 도입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완전히 허위로 얘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 표를 다시 보시면요. 그 패트리어트가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하필이면 패트리어트가 있는 쪽에만 떨어져 주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이 패트리어트가 막을 수 있는 게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이 속도도 다르고 떨어지는 그 각도도 고도도 다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가 요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패트리어트가 딱 보고 있는 고기를 하필이면 탄도미사일이 날아와 줬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케이스를 정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반적인 상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그 갖다가 당시 양도 사거리가 아니고 패트리어트의 제가 말씀드리고 사거리나 있지 요격 않습니까? 범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분명히 않습니까? 노동이 떨어지는 네, 속도를 근거로 해서 팩3가 요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질 때 속도 그리고 또 그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우리 언론 질문하면은 그걸 또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팩3로는 노동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일반 학자들 논리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네. 제가 사드를 뭐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건 기본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드를 도입한다는 말은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도입은 우리가 사서 들어올 때 도입이라는 말을 쓰고 이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건 용어에 좀 혼란이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그래서 예. 예, 그 사드 국내 배치 필요 진짜 한 것이었는지 또 이것이 국내 방어인지 아니면 어떤 그 미국의 MD 차원의 또 배치였는가 이런 또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무진 교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뭐 예. 무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도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한 1,300km 되지요. 그것은 주로 그 한반도에 대한 공격용보다도 오히려 일본 공격에 더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사거리상을 볼 수 있겠죠. 물론 북한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 만약 이렇게 전략적 목표를 진다면은 고각을 높여가는 할 수 있겠죠. 또는 그 공해상에 가가지고 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노동 미사일이 고각도를 높여가지고 한반도에 공격했을 때는 거기다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이 고고도 이것만 봐가지고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것은 제가 설득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길모 이 미사일 시험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사드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완성형의 무기가 아니고 진행의 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진행형의 무기를 갖다가 한반도에서 배치해가지고 한반도 결국 뭡니까? 시험국이 된다. 이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는 중심이 짧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 우리 측을 공격할 때나든 장사정부라든지 300mm 신형방사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수도권, 서울 1,000만 이상의 수도권을 했을 경우에 더 나아가지고
평택 오산에 공개했을 때 사드를 방어하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드가 배치되면은 우리 국민들 2분의 1, 3분의 1 정도 방어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군사 전문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설득에 떨어지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당히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이것을 좀 더 속도를 내면서 개발에 진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양욱 위원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사드가 이거 하나 갖다 놓는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방어된다?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맞기도 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 서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공격에 대해서 들어온다.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이나 아까 지적하셨을 때 장사정포라든가 방사포만 갖고도 충분히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사드라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합리성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효율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핵 그 탄두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20개, 3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추정하듯이 뭐 한 뭐 10개 미만 6개에서 8개일 수도 있고 한데 자, 만약에 6개에서 8개일 사이에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합리적인 공격 방법은 예를 들어서 부산 쪽에 공격을 해가지고 해서 항만을 끌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에 떨궈서 군수의 중심을 갖다 전부 없애버린다거나 이러한 공격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요한 어떤 공군 기지들 여기야말로 대한민국이 반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이 핵 공격을 가지고는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한 핵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무기체계는 없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중인 무기체계다. 되게 안타깝게도 모든 무기체계는 다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나 이 뭐 무기 같은 거 사는 것들을 넣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완성되고 검증된 무기체계를 사야 돼. 세상에 그런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싸워 나가면서 이렇게 그 성능을 보완해 나가는 거고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이전에 경제적으로 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야, 검증된 거 아니면 우리가 안 사라는 이유로 미리 투자했어야 될 거를 투자를 안 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이런 위협은 자꾸 위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격을 할지 방법 같은 거 생각해 나가고요.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적으로 기술들을 자꾸 실험해가면서 막아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뭐 이스라엘 군사력이 좋네 뭐 아니면 에로우 2, 3 같은 거 개발하고 하네. 그럼 에로우 2가 완성된 무기 체계라서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는 조금 좋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했더니 우리가 보통 무기 체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량은 보통 10년 내외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사드가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10년 되면 다른 무기 체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는 무기 체계 주기를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무기 체계는 있잖아요. 10년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짧아지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사드가 성주에 배치함을 해가지고 부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탐지는 가능합니다. 탐지는.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 차원에서 실제 요격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일례로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고도를 높여가지고 거리는 좁히면서 고도를 높인다? 그럼 지금 이제 성주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방어가 가능합니까? 자, 좋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지금 문제는 사드의 미사일이라는 것은 전방 아닙니까? 뒤에는 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탐지만 그걸 좀 정확하게 가능하다. 알아야 요격은 되죠.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드려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우리 교수님 말씀 딱 맞습니다. 딱 맞고 실제로 뭐 이번에 지난 19일 날 노동 두 발 쏘고 스커드 C 한 발 쏘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고각을 높여서 쏘면은 성주 위를 한 250km 날아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 네. 그러면 사드의 사거리가 이제 고도가 한 150km 되니까 당연히 요격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사드가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각을 높여서 때리면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표적을 못 때리기 때문에
오차가 한 1, 2km 이상 나기 때문에 이걸 때리고 싶은데 완전 민간에 때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북한이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똑바로 바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드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커버를 한다. 그런데 아까 양욱 의원 이야기처럼 뭐 한 무기 체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LSAM, MSAM 우리 손으로 빨리 KAMD 항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빨리 구축하자. 이게 한 2025년대에 LSAM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이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개발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전 배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탄도미사일에 붙이게 되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참 고역이지만 판단한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토론이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샤드가 아무리 완성된 샤드 체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샤드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수도권 이남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얼마든지 샤드를 제 아무리 많이 갖다 배치하고 그리고 팩3를 제 아무리 갖다 많이 배치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 건데 거리를 조정하거나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등등 해서 얼마든지 회피 기동을 통해서 요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날아오면서 이를테면은 디코이를 같이 함께 날아오거나 또는 몸체 파편이 몸체를 폭파시켜가지고 그 파편이 함께 탄두로 날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탐지조차도 불가능하고 도저히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발사대가 무려 100여 대가 넘습니다. 경우 자료에 따라서는 노동미사일만 하더라도 50여 기가 넘는다고 발사대가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수십 발을 쏜다고 한다면은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 국방부가 함께 연구를 해서 한반도에서 팩3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시절 때. 그런데 무슨 지금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망이 가능한 것처럼 전절에서 얘기하시는 거 이거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어떤 네. 샤드를 들어와도 어떤 팩스를 들어와도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사드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간단히 듣도록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가 한 달에 식비에 100만 원쯤 쓴다고 치면은 그거를 어제 어디 먹어보니까 짜장면이 너무 많이 맛있어서 짜장면만 사 먹습니까? 아니죠. 짜장도 사 먹고 짬뽕도 먹고 아침에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1000발쯤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어느 한 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해서 거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탄도미사일 갖고 있는 게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할 때는 탄도미사일로 때려야 되는 그 전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때려줘야만 북한이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굉장히 피해를 입고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죠. 그런 군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많이 할애합니다. 서울에 어디를 공격한다고 해서 서울에만 하루 종일 공격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자, 서울에 공격해봐야 네. 그 서울 포탄 떨어져도 사실 아파트 벽체를 뚫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사실 우리 지하 차고에만 숨어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서울 예. 주민들, 우리 서울 시민들 때려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화만 나지 네. 전술적 군사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사드 배치에 반박해도 따른 그런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는 너무 자, 쪽으로 이 몰아가시면 문제를 안 된다는 가지고 계속 이야기입니다. 또 토론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이
미국의 MD를 개발 운영하는 미 이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에게 당시에 이 MD라고 하는 것이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효용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 이 MD를 재고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이른바 팔성 장군의 문건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건데, 미국처럼 우리보다 국방비가 수십 배에 달하고 국력이 수십 배에 달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이 MD가 불가능해서 그 운영하는 군 최고 수뇌부가 MD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MD가 갖고 있는 수탄 문제를 극복해서 실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망상입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에 대한 완전히 낭비입니다. 자, 한 번만 딱. 아니요.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드 배치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입지로 선정된 성주, 왜 성주가 최적지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주가 최적지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정부 결정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양욱 의원님 말씀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뭐 일단은 아마도 사드가 배치될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결국은 성주 지역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또 이 위치상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남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도 가장 최대를 뺀다면 동남권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이 자체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을 지금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사실 이제 같은 결의 얘기겠으나,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 자체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장사정포, 방사포의 공격이다. 그 다음에 혹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더라도 300km 정도의 사거리의 스커드 B형이나 아니면 KN-52와 같은 이런 것들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결국 여기는 넓은 팔로 막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울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내려가서 대한민국의 남쪽 전반을 지키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수도권 나름대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페이트리엇 포대를 증강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방어를 하자라고 하는 아마 그런 판단에 기여해서 이쪽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실은 또 기존 자산이라는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뭔가 어떤 지역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웬만한 장소는 다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다 좋은 장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과연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면 현재 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 그 군부대도 일반 군부대가 아니라 방공포병,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전투기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그 위치들이 결국은 지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곳들 중에서 찾다 보니까 결국은 성주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제가 뭐 국방부 관계자도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파악을 해본 결과는 이러한 고려들을 그 결합을 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양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성주로 결정이 됐느냐 한 부분이거든요. 예. 정부의 발표는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효용성.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건강. 세 번째로는 아마 그 중국 여러 가지 감안하는 측면.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은 뭐 중국군 그 이남에 대한 방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금 우리 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보의 설명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오히려 공유할 수 있는 토지, 지금 용이하다. 뭐 이것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 그러나 제가 적어도 이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의 기본적인 성격만 봤을 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사드 이거 배치하려면 탐지하려면은 탐지를 잘 할 수 있는 지형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이것이 노출되면은 적으로부터 표적,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뭡니까? 일본이라든지 괌이라든지 대부분 보면은 다 해안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내륙이단 말입니다. 성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한 거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 발표도 보면 1.5km 이내에 약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사실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위치를 언론에서 여러 군데를 이제 예상을 해서 나오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 어스를 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산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산이 아니고 딴 데로 이제 성주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가장 서운했던 주민들은 서울 시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서울이 방어가 빠졌느냐.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한미 군사 차원에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뭐냐. 먼저 고민했을 겁니다. 네. 목적은 일단 전쟁을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 때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쟁 때는 민간인을 이렇게 살상해도 북한이 살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군사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공포심만 줄 뿐이지 계속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기본적으로 방사포, 장사정포 거리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서울을 때릴 수 있는 거는 스커드 B 정도, C 정도인데 그거는 패트리어스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또 네. 서울 주변에 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기본적인 탄도미사일을 맞고 방사포는 다른 식으로 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사드는 이제 그리고 또 서울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중은 탄도미사일은 가깝게 쏘기 때문에 네. 이 사드의 요격 고도보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드를 서울에 딱 갖다 붙여놓으면 되지만 그러면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을 하느냐 아니면 동남권에 군사적으로 진짜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보호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됐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네. 동남권을 보호한다는 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가용한 땅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안에 할 수 없으니까 산이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한 예비가 후보자가 한 서너 군데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네. 10군데를 봐도 딱 한 몇 개밖에 없었을 텐데 그게 성주였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한마디만 제가 붙이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김 대변인께서도 그게 상당히 또 설득 있는 부분을 생각되지만 또 우리가 역으로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일단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설득이 더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예.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괌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배치가 돼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데 그 성주 지역은 좀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뭐 다시 다룰 거니까 그 부분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성주가 최적지인가는 원래 이제 네. 질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샤드나 팩3로 어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게 봤을 때 샤드를 한국 어느 땅에다 갖다 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최적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한미당국이 주장한 것처럼 샤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정해서 제가 이걸 뭐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가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성주 배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배치입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지인 거고 수도권에 있는 한국민의 50% 그리고 한국군의 70%, 80%를 포기한 그런 배치입니다. 한국 땅 내주고 한국이 나중에 재정 부담까지 하게 될 것이고 하는 그리고 국가 주권의 문제까지 있는데 미군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면서 최적지다? 이건 정말 국방부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방부로서 이 얘기를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덧붙여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 아까도 지적하신 부분이 평택오살 안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그 해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끝망에 있기 때문에 군사라고 위치 틀리게 잘 막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주한 미군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건 하시지 않건 간에 현재 우리 상황 자체는 한미 안보 동맹에 의해서 북한의 공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 이 시스템 누가 돈 들여서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미국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냐? 단순히 미군 병사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쪽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수행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병력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군용, 이거는 국민용 이렇게 네, 구분하는 것 자체는 타당한 접근 방법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한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한국민을 지키라고 들어와 있는데 한국민과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미군 방어용으로 포기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저는 사드를 그게 이해가 배치하는 될 수가 없네요. 이러한 것은 예. 이건 완전히 한미동맹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그 고 의원님께서도 뭐 가정하에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성주에 배치가 된다면 그 X밴드 레이더에서 나왔던 전자파에 대한 그 뭐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 불과 약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유해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은 뭐 광우병까지 우리가 비교하기 좀 그런데요. 다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이더파가 오는데 심지어는 전자레인지도 그 가동할 때는 옆에 가 있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제 했는데 그 기자들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괌에 가서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지금 이제 성주에 배치된 지역에서 그 주민들 살고 있는 데까지가 대개 한 1.6km, 뭐 저는 처음에 1.5km 했다 좀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1.6km인데 같은 위치에서 이제 괌에서 해보니까 우리가 유해하다는 그 요 이하면 안정이라는 게 10W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10W의 전력이 흐르면 몸이 안 좋다라는 건데 괌에서 실제로 가동해서 해보니까 그거에 약 100분의 1 이하더라. 0.007이더라라고 나왔고 거기하고 이게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로 거기는 평지에서 이제 한 겁니다. 평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거의 한 530m 정도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한 400m 정도 밑으로 있죠. 났기 때문에 무슨 전파의 어떤 번점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네.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더 중요한 것은 괌은 항시 대위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전시 상황으로 준하게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근데 여기서는 늘 가동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굉장히 고조화돼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는 그 상황이 되면 네. 그때만 가동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 늘 위기 조작에서 항상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예. 발사하면은 다시 보복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대를 전진 배치시고 다 하고 난 뒤에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처럼 나지 않기 그러니까 어쨌든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그 안정성은 유해성은 확보된다고 없다, 돼 봅니다. 있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양 교수님 말씀 물론 뭐 전자파에 대해서 인체 유해성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좀 더 깊은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 일본의 그 아오모리해라든지 교토고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괌에서 보면은 일부에서는 뭡니까? 그 전자파의 유해가 있다 이렇게도 그 주장하는 정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구토라든지 또 어지럼증이라든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그 사드에 의한 것인지 또 다른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미 있다는 거 이거 정도로 우리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그 김 대변인께서 그 이번에 괌에 가가지고 우리 국방 기자들이 실제로 보니까 아주 미미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전자파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괌에서의 실험, 측정 이것은 정말로 어린애도 웃을 일이 아닌가. 코미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이 전자파 실험하려면은 아주 객관적이 다분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다 측정 장비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풀기자단 가가지고 자 미군들 거기에 주한 미군들이 그것이 뭡니까? 지금 발동기 돌립니다. 소리 나지요? 소리 나지요? 곧 전자파가 나가는 레이더 돌립니다. 빔 나갑니다. 지금 이제 한 6분 후 되면은 어찌 되니까 1.6km에 쓰십시오. 자, 재보십시오. 이것은 어린애 장난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담보됩니까? 적어도 하려면은 전문가들이 발전소 돌리는데 옆에 있고 2명, 그 다음 주에 그 레이더 하는 거 있고, 진짜 레이더가 정말 돌리더라도 정말 비행까지 쏘는가 보고, 그 다음 주에 50m, 100m, 200m, 500m, 거기서 측정기를 씌워놓고, 비 올 때, 습할 때, 맑을 때, 적어도 몇 번 반복해야 이것이 객관적인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괌에서 전자파 전혀 인체 해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네,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양국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 여기는 100%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실제 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측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엄격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험 조건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럼 이 안전도라는 측면이라든가 이 측면에서 지금 말도 못하게 괴담 형식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야 마치 저것 째면 우리 애들 막 다 죽고 저거 한다. 심지어는 막 애를 옆에 세워놓고 막 부모들이 울게 만들고 이런 식의 선전선동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려는 좋습니다. 당연히 우려하시고.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사는데 바로 옆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도 걱정을 하고 그 어떤 실제 우리 어떤 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그런 나온 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보면은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이 화나세요. 막 정부에서 밀실 행정을 통해서 했어. 막 뭐 해서 했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말이야. 갑자기 들어왔어. 당연히 화나시죠. 정부 말하면 다 못 믿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조사했을 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떤 특정한 시각이나 이런 걸 가진 게 아니라 정말 학자적인 양심과 논리와 이런 거에 따라서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해서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언론에 한번 보여주기식 쇼식으로 해서 끝나지 말고 차분차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 뭐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차분차분해서 그 누구라도 이 데이터는 맞습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적에게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저 그런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일반에 다 알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판정단 안에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안전도 평가를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갈등을 키우고 서로 막 이렇게 이 불신을 키우고 이거는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그 성주군의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 안에서도 그럼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게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예, 원래 그 환경 영향 평가는 보통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토질 문제가 없는지, 네. 토양 문제, 그리고 이제 또 뭐 혹시 뭐 이거 물에 혹시 이게 뭐 수질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네. 거라든지 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번은 이거와 전혀 다른 전자파이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물론 괌에서 한번 우리 기자들을 전 절대 바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외국에서 미군들이 그렇게 실험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렇다더라도
좀 더 우리가 공인된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이게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배치가 되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이걸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으로 또 비가 올 때, 막을 때, 습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또 추울 때, 다 여러 가지 평가해서 이게 가장 셀 때, 가장 약할 때, 평균 얼마다 이런 걸 해서 이게 또 영향이 주는지 그걸 또 따로 연구를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환경영향 평가 실시하겠다는데 네, 한 거기에 말씀 대해서 드리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과암의 전자파 측정이 완전히 요식행위로 이루어졌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양욱 의원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이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레이더에서 나오는 출력을 얘기를 안 해주면서 또 그 출력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얘기 안 해주면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기본 측정의 전제가 성립이 안 된 거죠. 따라서 이런 요식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에 대한 측정을 객관적으로 하고자 한다면은 한미 당국의 입장에서 압박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국내 전문가들이 네. 그리고 성주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국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서 팀을 꾸려서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 그 부분은 여기서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또 그와 같은 조건을 갖고 얘기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나, 저는 명확하게 미 교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6km 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 전자파가 X밴드가 직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나 좌우로는 이게 이 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얘기인지를 딱 단적인 한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반도에 지금 평택에 예를 들어서 샤드를 배치해서 이걸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 운영을 했을 때 이 지금 레이더가 가동되는, 탐지되는 범주입니다. 자, 이것은 자료는 미국의 보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작년 6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보시면은,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은, 자, 북쪽을 비치고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부분들을 탐지할 수 없을 거다. 이게 보통 국방부나 이른바 전문가들이 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명확하게 중국 쪽에서 한반도나 또는 일본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북쪽을 향해 있는 이 레이더가 어렵지만은 탐지할 수 있고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레이더의 탐지 방향대로만 전자파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측면에서 날아오는 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직진하고, 그래서 탐지 범주만 얘기하는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접근은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ICBM의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ICBM을 종말 모드로 운영된 한국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거짓이시죠. 이건 지금 이 레이더의 이 종말 모드의 탐지 거리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전진 배치용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 지점에 있어서는 거짓말인데,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인정하고 있는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고 중국이 측면에서, 레이더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날렸을 때, 공격했을 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은 그걸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절대 레이더를 향한 방향으로만
이 전자파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국내 국책 연구기관이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그 이온 심포지움에서 같은 이 제 이름 브루스라고 하는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와서 같이 이 부분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살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제가 단 한마디 거짓말 하는지 지금 그 웃고 부분을 계시는데 말씀하신 건 잠시만요. 그러니까 국내 방어용이다기보다는 어떤 미군의 어떤 MD 정책에 따른 그런 그 사드가 지금 논의되고 그런 있다는 지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하시는 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30분 딱 간단하게. 예. 우선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은 직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해놓고 하면 앞쪽으로만 갑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직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퍼짐 현상은 이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굉장히 빨리 확산된다는 이야기죠.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퍼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저 사드 레이더를 방향을 바꿔서라도 잡아야죠. 뭐 저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문제인데 중국이 정말 한국을 대문국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레이더 방향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저는 상황과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논점 바꾸고 계셨어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전방으로 직진만 한다.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측면에서 과학입니다. 날아오는 것조차도 이것이 탐지할 수 있고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진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무슨 말씀인지 논점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전파 돼요. 유해하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글쎄,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 고 의원님께서 만약 네. 이것이 사실 같으면은 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학자 사실 같으면 상당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우리 고 선생님 처음 배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드라는 것은 뭡니까? 직상형 오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히트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거죠. 그게 뭐냐면 고각도의 130도 내에서 도는 게 다 탐지, 추적 다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오는 것 같다가 하고 척에서 오는 것을 못한다는 다시 말해 척방에서 오는 것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드 아닙니까? 모든 레이더가 다르죠. 그렇죠. 각도가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고생님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산동에서 예를 들어 우리의 사드 배치 고가를 벗어나는 산동에서 만약에 쏘았을 때 그 옆으로 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이 우리의 사드가 만약에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 있다면은 하와이에 있는 통제소를 거쳐가지고 미 본토로 해가지고 다 서로 서로 운용체제 해가지고 요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사드가 그거를 중국에서 날라오는 걸 갖다가 여기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만약 그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공격은 막아야죠. MD와 상당히 상관없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네,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잠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직진을 전방으로 보다야 탐지나 요격이 훨씬 전방으로 하는 게 쉽겠죠, 당연히. 네. 측방에서 옆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발표자도 어렵지만은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그런데 요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분은-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네. 어렵다는 부분을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확률이거든요. 확률. 우리가 이 전체 이 한 장 내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막을 수 있을까? 이 확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북한이 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 사드 레이더의 이 각도, 요 범위 안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뒤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지나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뒤로 네. 가는 거는 못 잡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부분이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 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저기 양 교수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미 당국에서는 이것은 그 대북 억제력이다. 그래서 대북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이다. 네. 미국의 MD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종말 모드로서 X밴드 레이더가 약 한 600km 한다더라도 이것이 전방 모드로 2000 내지 3000km로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 이것을 바꿀 수 있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검증도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결국 일본처럼 미일 간에 있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 일본이 미국에 편입됐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러시아는 이것은 확고하게 지금 이제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러시아의 극동함도사를 해가지고 미사일 훈련할 때 한반도도 패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도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우려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한미 그렇게 주변 국가의 대북 압박 공조 이것이 이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뭐 밖에 대놓고 공식적으로 압박 제재 안 하더라도 적어도 소리 나지 않는 압박 제재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상당히 국가 이익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크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양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A2AD라 하지 않습니까? 안티 액세스 에어리얼 디나이 해가지고 반접근 우리 쪽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이 지역은 들어온 거 거부한다. 이렇게 지역 거부 이 전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남중국해까지 이렇게 이제 다 지금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레이더가 중국의 산둥반도 아주 일부 또 만주 일부까지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티 액세스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레이더가 가는 건 접근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북한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사실 이걸 가지고 사실 그 사드의 기본 기능보다도 더 과대 확대해서 가지고 많이 해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격용 레이더를 전진 배치 조기경보용 레이더로 바꾸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8시간 걸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걸 본사 공장까지 가져가서 해야 됩니다. 그 8시간 아니죠, 사실은.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8시간 걸린다는 이야기고, 예. 왔다 갔다 하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이걸 중국 상대로 갑자기 모드를 바꿔서 2000km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 세계 전략에서 약간 손톱밑 가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을 장착하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생존 문제를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무게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지금 아까 조금 조금 그 감정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분의 가는데.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예, 예. 좋겠는데, 예, 고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국에 배치된 샤드 레이더, 한국에 샤드 레이더가 배치되면은 미국 엔드에 편입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셨죠? 어디 사드 레이더 예,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면은 미국 MD에 편입된다, 아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편입되는 거? 우리가 한국이 편입됩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2013년 당시에 대변인 하고 계셨나요? 예. 2013년 그 당시에 국방부가 한참 미국 MD에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가지 미국 MD에 편입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GBI, 이거 조금 이따 설명되면은 GBI를 배치했을 경우, 이건 지금 폴란드나 체코를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을 때 이것이 미국 엔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국방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관료들도 한국이 미국 엔드에 참여하는 것은 레이더만 배치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미국 MD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가 스스로 공식적으로 발표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제 저희가 미국 MD하고 편입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은 MD에 같이 편입되면은 같은 교범을 쓰고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MOU도 체결해야 되고, 예. 근데 그런 게 없고, 더구나 우리 미사일은 우리가 결정해서 발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지휘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편입되면은 지휘권이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 미사일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 분리되어 있고,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X밴드 레이더, 그때 그거는 이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뭐 여기 나오기 전 이야기인데, 그때 X밴드 레이더는 뭔가 하면은 높이가 90m짜리 정말 수천 킬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 X밴드 레이더 그때 부각이 됐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드 레이더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른 또 거예요. 사실과 달리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드 레이더가 2013년에 안 나왔다고요? 아니, 모두가 2012년에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가 백령도에다가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이명박 정권이 그거 안 된다 해서 못한 적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실조차도 그 모르시면서 부분은, 예. 이걸 명 예, 우리 예, 자, 예, 제가 예, 한마디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미국 MD에 곧바로 편입되는 것이 되냐면은 이 엑스밴드 레이더는 미국 자료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국회 예산 자료 다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사드 체계 속의 일원이면서도 또 별도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은 미 전략 사령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위임돼서 태평양 사령관이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알겠습니다. 지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샤리키에 배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교카미사키에 배치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 엑스밴드 레이더도 이것은 전적으로 미군의, 그래서 미 전략사령부가 지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네. 국방부가 스스로 X자가 그렇게 달렸다고 너무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명보 용어 전혀 잠시만요. 다릅니다. 양 교수님, 죄송. 이거는 짚고 넘어야 될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드가 소위 말해서 대북용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MD용이냐 이 부분에서는 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운영되면은 이것은 뭡니까? 미국의 MD 체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운영하면은 이것은 미국 MD 체계 아닙니다. 자, 근데 예,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엑스밴드는 미군이 예. 운영되지요. 그 부분은, 혹시나 예. 혹시나 만약에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로는 미국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제를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운영하고 미국에서 가져온 거 이것이 미국 MD 체계에 편입 안 됐다. 그것은 설득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입 잠시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하고 토론회가 우리가 편입이 안 끝나고 되고 그건 나서 다른 문제입니다. 예, 토론회 네, 끝나고 그건 나서 다른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더 같고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 그 사드 문제, 저기 국제적인 파장도 문제지만 그 지역적, 그러니까 그 성주 배치 결정이 되면서 지역적인 후폭풍이 참 또 걱정스럽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그 상황을 지켜보는 또 성주 군민 그리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또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답변으로 하고 오늘 토론회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김민석 전 대변인 마지막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물론 정치 이런 데 굉장히 복잡하고 뭐 기분도 우리 국민들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적어도 안보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체계가 한 그 개인을 속이기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은 속이는 비밀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로서는 좀
진화됐다. 지금은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정직한데 이 사드 레이더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은 있는 거죠. 있지만 또 이 안정성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 또 거기 우리 한국군도 같이 일부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레이더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군복 입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근무하고 본인 아들도 근무하고 또 친구 아들도 또 우리 다른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들이 다 근무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전파에 유해받아서 어떤 건강이 나빠지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믿으셔도 되고. 네. 세 번째, 이제 성주에 관련해서는, 피해가 있으면은 앞으로 영양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피해도 없는데 보상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주보다 더 심각한 경기도에 많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옆 마을에 바로 항상 포탄도 떨어지고 그 포탄이 오발이 나서 자기 집 옆에도 떨어지고 포탄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걸 참고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정말 개발도 제한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북부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지만 네, 우리 마무리를 정부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네, 고영대 우리 위원님 말씀 네, 듣겠습니다. 예, 성주 주민들이 지금 성주 사드 배치 저지를 그렇게 온몸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전자파나 또는 성주 참여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지만은 않습니다. 네. 성주 주민들도 분명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드가 들어왔을 때 한반도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반도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지, 한국이 어떻게 미중 간의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을 불러와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한반도의 통일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국익이 훼손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성주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 거지, 성주 주민들의 그런 반대를 그렇게 제한되고 협소하게 애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어떠한 이것은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은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해결책도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양욱 위원님 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상황이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댈 상황도 아니고 중국의 선의, 러시아의 선의,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줄 대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미국조차도 어느 순간엔가는 선의라는 게 없어질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선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위협들이 자꾸 구체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한 지켜내야 그때부터 우리가 협상도 할 수 있고 평화도 갈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단계를 어떻게 꼬이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주 분들 굉장히 저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진행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적의 어떤 위협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이거 사실 억제 수단이거든요. 전쟁해가지고서 막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막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이 카드조차 우리가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그야말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발전한 모습이라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성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함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생각들을 좀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양무진 교수님. 우리 김민석 대변인 말씀처럼 어떤 정부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년 동안 사드 배치 결정 과정까지 보면은 너무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상당 부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총과 칼, 무기 이것은 평화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지키는 것과 만드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한미동맹, 튼튼한 안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협력, 더 나아가서 주변국가의 설득, 그걸 통해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그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성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대구경북 시사진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출연자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